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죠. 2008년에 첫 시행되고 이제 1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우리 제주 지역에선 아직도 장애인 시혜와 복지라는 시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 혹시 상임위는 어디에 소속해 계시나요? 네, 지금 현재 보건복지안전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네네. 지금 장애정책 관련된 해당 부서다, 그죠? 네, 위원이다,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수 제주도 인권보장 및 정진위원회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인권위원회 이외에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또 탐나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고 장애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작년 11월부터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탐나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제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 거죠? 예, 전체적인 장애인 대상이긴 한데 그래도 제주 시권의 장애인 서비스라고 말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주 시권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 소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효철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 소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올해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는 2019년도에 개소가 됐는데요. 총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저는 이제 2년째 접어들었네요. 절반의 임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 제주에 계셔 보시니까 제주에서 좀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사안들 어떤 거 있다고 보시는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라든지 교육과 홍보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는 어쨌든 들어오는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저희 조사 권리구제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제주 도민들에게 인권과 인권위원회, 권리 보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은 이쪽에다가 지금 제보를 하면 되는 거다, 그죠? 사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는요, 사실 네. 직장 내 이렇게 사인 간의 인권 침해는 저희의 조사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인권 침해 사안은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사안에 대해서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옥순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금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단체 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마 지금 작년, 재작년 3년째 지하철에서 이동권 투쟁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아마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데요. 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고 그분들이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싸움을 만드는 단체. 그러니까 저희 표현은 전선체, 투쟁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돈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 싸우기 위해서 그게 좀 필요하다 해서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장애 당사자들의 투쟁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후 15년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15년이나 된지 몰랐는데 벌써 15년이나 됐네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 총장님도 많이 그 과정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짧게 한번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때 딱 7년 걸렸는데요. 네. 저희 표현으로는 풍천노숙의 투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장애인의 목소리 혹은 장애인의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평등이 장애인 인권을 낳았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한 3, 40명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매주 한 자리에 모였어요. 네. 거기에는 법률가하고 인권활동가 같이 만나서 오늘은 학교에서 일어났던 차별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그때는 차별이란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분노가 치미는
뭐 그런 경험을 얘기해 보자. 그래서 기억나는 게 하나가 학교에서 이제 체육 시간에 저녁에 학교에 그부들하고 함께 운동장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실을 지키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돈이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도둑으로 물렸던 그런 억울한 사연들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법률가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를 조문화하고 인권활동가들은 좀 더 이게 인권적인지 아닌지 조금 더 이렇게 파악하고 하면서 이제 법안을 만들었다는 게 장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법안 만들었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고 하나는 아까 평등이 장애인 인권을 낳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크던 작던 모든 단체가 딱 하나의 투표권, 하나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뭐 장총련, 뭐 여성 그룹, 장애 여성 그룹, 뭐 제3그룹, 뭐 이렇게 해서 중증 그룹에서 5개의 영역이 딱 하나씩만 표를 갖는 그런 민주적인 조직은요. 그래서 끝까지 7년 동안 싸우는데 흔들림 없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장애인의 손으로 만든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된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이었다. 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2007년에 제정되고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장애 정책을 시혜나 복지 정책으로 바라봤다면 이것을 이제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15년 동안 흐른 이후에 우리가 이것들 어떻게 지금까지 흐름을 봐야 될지 그리고 이후에 또 과제들은 무엇일지 이렇게 좀 한번 의견을 나눠볼까요? 의원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에 대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그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를 접근하는 시각이 개인이 가진 손상이나 아니면 기능 상실에서 초점을 맞춰서 복지 서비스를 통한 그 혜택의 제공에 머물렀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그리고 태도를 초점에 맞춰서 그 차별 판단이나 차별 시정을 통한 사회 환경과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매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장애인 복지법이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통해서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인은 이를 사회적으로 해서 법적에 의해서 그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회는 또 이를 법적으로 시정할 의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첫째, 장애인은 시혜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그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건 완전한 참여를 그 사회생활을 함께 할 수 네. 있었다는 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지금 굉장히 많은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5년이 흐르면서 또 한계들 또 많이 또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모법이라 했을 때는 보통 게 장애복지법을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장애인복지법은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의 복지 전달 체계와 관련된 법령 체계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장애차별금지법은 그 장애복지 전달 체계의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그 권리적 측면을 존중하고 이거를 인정한다는 법령 체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직업이나 교육, 노동권, 이런 또 교통권, 이동권에서 현저히 차별의 행위가 줄어들게 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큰 의미가 네. 있다. 네. 근데 반면에 그 의미에 비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건 과연 또 무엇인가 봤을 때는 형사적 그 소송까지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진정행위가 국가인권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의 네. 진정행위가 또는 이제 직권으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거기에 대해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거의 시정 명령이 강제성이 좀
장애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약하다 뭐 이런 측면이 좀 있고 네네. 또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제주 사회에도 이 모법을 기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법으로 기반해서 장애인차별금지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게 2011년 16년 어간에 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그 인권 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도 이거는 좀 요원하게 행정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기관을 대상으로 쓰는 장애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그 권한이 잘 작동되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효력이 네. 제대로 발생되고 있는지는 요건 별개의 문제다. 그게 좀 한계로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네. 우선 뭐 세 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권리 인정한 것은 크게 우리가 지금 좀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하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방에서 지역에서 적용할 때 한계까지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고 그동안의 다른 그 과거의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법권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사자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네. 법률이었는데 사실은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완전한 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 법률가들도 이제 뭔가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개정을 하거나 하잖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7일에는 저희 제주도에서 그리고 4월 11일에는 서울에서 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이해서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했었던 이제 그 토론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범주를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15가지 장애 범주로만 한정시키지 말자.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5가지 장애 범주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꼭 그 15가지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다양한 그 사회적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괄해야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에이즈, HIV 보균자 같은 경우에도 장애 등급으로 장애인은 아니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현저한 장애, 곤란한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함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었을 때만 해도 키오스크라고 하는 무인 단말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그 고령자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저시력 장애인들 그리고 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키 높낮이에 대한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상업시설들에서 이런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 쪽에 진정이 많이 들어와서 개정을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복지부에다 의견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복지부에서 이걸 적용을 했는데 적용 시기를 이제 또 이렇게 좀 시차적으로 좀 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걸 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또 지금 소규모 점포들에는 적용 대상에서 또 제외를 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적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어떤 차별이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좀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 경사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소규모 업소는 또 좀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한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고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어떤 강제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물론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법에 따라서 시정 권고의 권한만 가지고 있고 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권리구제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정 권고권밖에는 없긴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좀 더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법무부를 통한 시정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경찰을 통한
부분과 또 그 법원을 통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법적인 그 지원책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한계는 분명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좀 보완책으로서 충분히 이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개정할 필요는 있어서 더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우선 뭐 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실효성이 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 실효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네. 분명히 우리의 그 주변의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긍정적 기제로 작동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법적 조력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발달장애인이나 청각 언어장애인의 경우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정명령권을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거를 법무부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거 아니라도 시정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각 언어장애인의 경우는 수어 통역사들이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법적 체계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획득되어졌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잘 이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법이 없었으면 우리 사회가 그거를 수용했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고 이를테면 대형마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주도에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보행로에 전동 휠체어가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보행로에 공산품들을 많이 쌓아놔뒀다. 그러면 그 보행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 방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거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그 업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교통 환경, 이동 환경, 또 건축물 환경 등등의 모든 부분에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은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짚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총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가 발현돼서 만든 법이긴 한데 한 15년 돌아보시니까 이게 어떤 한계들이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한계 전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철저하게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이나 자기 결정권이 주요하게 작동되는 법률이거든요. 네. 내가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 침해를 당했어도 내가 그냥 꾹 참거나 아무 얘기 안 하면 이 법이 그냥 이게 발동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안 소장님께서 아주 많지 않다. 이렇게 인권위원회 진정하는 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아쉬움이 훅 올라왔어요. 네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으면 그 2009년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집단 진정을 그런 운동 차원에서 했거든요.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당한 차별을 진정을 한꺼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한 597건 정도가 이제 모여져서 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진정을 넣었었는데 그중에 인상에 남는 진정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시각장애인이 ATM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이렇게 음성 안내가 안 되니까. 네네. 근데 그때 그 시각장애인이 전화를 먼저 해와서 이거 지금 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진정 넣으려고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는 인권위원회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이다. 만약에 인권위원회가 이거를 차별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 물론 이 단계적 적용이라고 해서 그때는 해당이 안 되긴 했었어요. 그래도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기각으로 이제 이게 인권위에서 답장이 온 거예요. 네네. 화가 나가지고 뭐야 뭐 이러면서 전화를 했더니 인권위원회 직원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은행에 이제 이런 진정이 들어왔다. 그래서 니네 은행에 내가 조사하러 갈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은행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아마 우리은행이었을 거예요. 되게 소리가 나오게. 네. 그렇죠. 모든 ATM기를 다 이제 음성 안내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해소됐다. 네. 그러고 1년도 안 돼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거의 모든 은행 ATM기가 다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게 사적 영역에 있는 것도 이 정도의 위력을 갖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뭐
뭐 어떠한 경찰서, 어떠한 뭐 동사무소, 뭐 어디든 나한테 이건 불편하다라고, 그러니까 막 차별이다 이렇게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거 불편한데 이거 뭐지? 뭐 이런 정도만 있어도 그냥 인권위원회에 1330으로 전화만 주셔도 되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인권위원회로? 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건 내 권리고 내가 작동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장애인과 관련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쨌든 장애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관련자이기 때문에 저도 하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관련자나 장애를 가진 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한계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적하셨듯이 악의적인 차별에 있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동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저희가 예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들 때 추가하고 넣으려고 했는데 기업이 엄청 반대해서 못했던 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거하고 단체 소송.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뭔 일 터지면 막 단체로 소송 걸고 해가지고 왜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금 아마 다른 법률에 우리나라에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면 개정하자라고 네. 할 때 이 안을 주요하게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그 이외에 차별에,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차별을 무슨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네네. 차별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음.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고 길거리를 지나는데 지금도 간혹 보이는데 정말 눈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계속 이상한 듯한 눈초리로 계속 쳐다보는 게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32조 네.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차별이고 인권침해다라고 하는 거를 장애인 당사자도 알고 그다음에 비장애인도 알고 하는 이 홍보 교육의 효과로서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로 인해서 지금은 어쨌든 당사자도 비장애인들도 많이 알게 되는 과정이지만 그 이외에 악의적 차별이나 학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한 권리기재 수단이 필요하고 인권위원회가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요. 너무 아쉽게도. 그렇다면 그 인권위원회를 기초로 해서 더 많은 가장 큰 권리 수단들을 조금 더 법에 넣어서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당사자들이 참지 마라. 그럼요. 네, 참으면 이게 진전이 되지 않는다. 참지 말고 문제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더 네네. 우리 탐나복지관에 계시기도 하시니까 저는 제주도를 상대로 해서 저는 인권위원회 진정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여전히 만약에 차별 진정 건수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차별이 없으니까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홍보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홍보하는 방법도 제대로 오지 않았을 것 같고 음. 그런 점에서 저는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 혹은 장애인들이 국가 및 지방 제주도나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몰라서 아직도 그거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거는 국가기관이 제대로 잘못한 거다.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인권위에서 그걸 조사를 좀 하고 얼마나 홍보하고 있는지. 네.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게 지금 제주도가 제대로 지금 홍보를 안 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제주도가 인권위 진정이라는 게 좀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 우리가 막상 다녀오면 길거리에서 장애인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제주도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럼 제주도가 제대로 홍보를 안 했으니 좀 문제 제기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의견 수렴을 해서 정말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벌칙 조항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이 토론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법률의 처벌 규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 여기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해자는 당연히 상당히 주관적으로 그 입증을 할 수 없게끔 법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법에서 고려하는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보복성, 뭐 전체적으로 그 구성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입증을 하기까지는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범죄를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그 공부를 하게 돼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에 대해서 참 이게 토론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엄청난 법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49조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이 문구는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선은 일단은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15년의 성과 한계 뭐 이렇게 좀 짚어봤는데 우선은 뭐 제주 안에서라도 이 법이 제대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의회에서도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제주 이야기로 내려와서 지금 앞서 우리 고현수 위원장님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 장애인 인권센터가 제주에는 없다. 보니까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를 포함해서 5군데만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 왜 제주는 없습니까? 지금 이게 좀 질문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2월 중앙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개관을 했죠. 네. 그리고 그 17개 시도에 대해서 그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별도로 지자체별로 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인천인데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가 장애인 인권센터가 아니라 혹시 각 시도 인권조례에 대한 인권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 강원, 경기, 충남, 대전, 전남, 울산 등 8개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17개 광역지자체에는 인권조례가 제정되어는 있지만 네. 그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제정된 곳은 절반인 114개 뿐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인권조례와 함께 시행규칙까지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또 여기도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경북, 전남 등에서 8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제 2015년 10월 제정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인권센터가 왜 없냐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에 공공으로 장애인 인권센터를 만든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법인, 장애인들이 직접 모아서 만들어진 사단법인 장애인 인권센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우리가 좀 알아야 알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지금 그래도 우선은 고현수 위원장님 아까 말씀은 조금 다르니까 고현수 위원장님 우선 얘기 조금 더 들어보고 네, 있겠습니다. 네, 예, 네네. 그 도의회에서의 또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고 일단 전제를 해서 그 말씀은 제가 존중하는데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학대와 차별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대라는 것이 그걸 봤을 때는 보통 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그럼 어떤 걸 하게 되냐면 학대와 관련돼 있는 전문적인 거를 봐요. 그럼 장애인 학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를테면 뭐 어떤 장애인 시설 내에 뭐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폭행이나 압박 뭐 이런 행위들을 학대로 볼 수 있고 네네. 또 고질적이면서 아주 나쁜 임금 체불이나 임금 착취 이런 것들을 학대 개념으로 이제 봅니다.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외에는 차별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 차별은 뭐냐? 그걸 상당히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별에는 우리가 말하는 뭐 노동권, 뭐 참정권, 평등권 이런 등등에 의해서 차별이라고 그 괴롭힘까지 네. 차별이라고 봐지는 것까지 봐서 그거를까지 해서 인권센터를 두도록 하자라고 한 거였거든요. 조례에. 근데 그
그 장애인 인권센터는 그거에 의해서 몇 군데가 지금 권익옹호기관하고 장애인 인권센터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그럼 통합적으로 운영하자. 아예 두 업무를 네네. 해서 그렇게 한 대가 서울, 경기, 경기도권에서 몇 군데가 있고요. 네. 제주의 경우는 타 지역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조례에 근거하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같이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제주도는 인권 권익옹호기관이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는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도의 논리였어요. 아, 도의 논리. 역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 역할이 다름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업무 외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도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실제적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예전에 이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민간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하고도 의논을 해봤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기보다는 전 재정적 이유가 아니었나 싶은 게 전 속사정은 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예를 그러면 우선은 네. 지금 장애인 인권 옹호 기관이 학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권 침해를 다룰 수 있는 복합적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있고, 근데 제주도는 현재는 학대만 다루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네. 장애인 인권센터의 그 기능까지 할 수 합친 거죠. 있도록 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조례는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옹호기관에 그거를 위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럼 현재 제주에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뭐 보호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있고. 사무소가 가능하고 예. 그 외에 일반적인 차별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제주도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이나 학대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은 도와 의논을 한 결과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네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이 역시도 애매한 것이 있네요. 이 역시도 어떤 법에서의 위임이 없으면 도하고 인권위원회하고 좀 충돌의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 제주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예, 네네.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인권 센터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 좀 전에 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뭐 저희도 알고 있기로는 뭐 전남이나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인권센터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뭐 몇몇 분들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뭐 혹시 뭐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있는데 굳이 그렇죠. 이런 조례에 따른 인권센터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의 행정 사무를 국가 사무를 보고 있는 곳이고요. 사실은 또 지역에서는 또 지역의 조례에 따라서 또 그런 지역 행정에 대한 업무를 또 해야지 되는 것은 지역 행정의 또 다른 별도의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그 지금 제주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다른 타 지역의 사례들처럼 이 장애인 인권센터의 업무, 기존에 이제 학대에 대한 업무를 하던 것을 장애 인권과 장애 차별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제주도라는 지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도 그렇고 또 업무의 좀 총괄적인 그 성격에서도 그렇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꼭 권익옹호기관이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가 안 된다라는 논리는 사실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자체를 굉장히 좀 근시안적이고 협소하게 협의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권익옹호기관 때문에 장애인권센터가 안 돼? 이 논리는 사실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을 받아서 그러니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역마다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 인권센터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차별의 문제는 어쨌든 인권위원회가 가지고 가되
학대는 이제 권익옹호기관이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장애인인권센터와 이제 권익옹호기관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면서 권한을 좀 더 확장해서 가져가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차별과 학대 그 경계가 살피기가 어렵거든요. 당사자도 살피기 어렵고 누구든지 살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워낙 그 국가인권위 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로의 어쨌든 그 강제된 어쨌든 권한이 있다면 장애인 권리옹호 기관에서는 그 뭐냐면 차별의 문제까지도 같이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장애를 가진 당사자 입장에서는 학대는 이쪽으로 가고 차별은 이쪽으로 가고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익옹호 기관이 그 정도의 내용, 그 권한을 조금 확장하면 어떨까? 다른 지금 지역이 거의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도 설명을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권한이 확장이 된다면 예컨대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차별과 관련된 정책도 생산할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차별 상담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도 이 권익옹호 기관에서도 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정말 몰라서 하는 차별이 더 훨씬 많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몰라서 내가 당했는데도 그냥 억울하고 분할 뿐이야. 그래서 뒤로 돌아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와 혹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좀 잘 확장할 것인지, 이런 교육의 문제랄지, 아니면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차별의 사안들을 좀 이 권익옹호기관에서 한달지 뭐 이렇게 하면 네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는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는 기관을 따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설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아마 행정가들은 되게 아유 뭘 또 만든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돈의 문제로 그게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말을. 네네. 네, 어쨌든 저는 행정가들이 왜 그렇게 걱정할까에 대해서 뭐 충분히 공감이 일단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권익공공기관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켜내면 어떨까? 네. 안 소장님하고 의견이 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예, 거의. 인권센터를 따로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좀 늘리자, 확대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하여튼 의견이 그러긴 한데 또 다른 의견일 수도 있지요. 네. 네. 아니, 이견은 아니고요. 아, 네. 그러니까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차별과 학대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도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네네. 그 사실 학대와 차별 사이에는 스펙트럼이 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긴 하지만 또 다른 거예요. 또 이게. 네. 이게 또 학대 쉽게 말씀드리면 학대보다는 차별이 좀 더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려도 저는 크게 무리는 차별 없다고. 안에 학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예. 네, 학대 안에 차별은 조금 모호하다 이렇게. 그런데 네. 법령 구조에서는 권익옹호기관은 학대만을 다루도록 돼 있거든요. 학대만을?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권익옹호기관의 학대에 대한 조사 권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차별에 대해서도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마땅히 지금 조례에서도 가능하고 법령 체계에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거를 분리시켜서 해서 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이 차별과 관련된 걸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것에서 그거에서 다른 해석을 하니 저는 행정이 이해도가 좀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네. 이게 현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일반적인 인권과 관련돼서 도와 우리 인권위원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그 인권 약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도민의 인권 약자들에 대해서 네. 여기에 따르는 그 차별의 문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직제를 하나 만들자. 그게 이제 가칭 인권 담당관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제가 지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인권 담당관실을 편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로 가고 인권 담당관실을 편제해서 일반적인 인권 약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들로 조례는 또 인권위원회와 관련되는 법령 우리 조례가 또 따로 있어요. 장애인뿐만
장애인을 네, 얘기하는 좀더 게 아니라 넓은 범위로. 범위에서. 네. 그러면 그것도 한번은 병행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회와 센터를 두게 되고 그럼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업무가 중복되거나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효율성에 대한 질문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따른 지금 위원장님이 계신 그 도에 제주도 인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두 개는 사실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가 장애인 인권 업무, 차별 업무를 하더라도 만약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센터가 만들어져서 그 기능을 했었을 때 사실은 서로 중복되고 중첩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구제 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접수하는 거, 네. 혹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 또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한 그 2가지 사법기구를 통한 권리구제 방법을 시행을 하려면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으로서 그걸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디에서든지 간에 사법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이런 지원 시스템은 저희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무의 업무 분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권익옹호기관이 이런 인권센터의 기능을 더 덧붙여서 아니면 그 장애인권센터의 그런 기능을 통해서 도민들 중에서 장애로 인해서 권리 침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사법적 지원 시스템도 네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었을 때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된다라기보다 상호 보완적 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역할을 지금 좀 더 늘려서 인권센터의 기능을 포함시키자. 그래서 학대뿐만 아니라 인권 기능까지 넣자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신데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일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지만 사실은 장애인 인권은 아무래도 장애인 전문가가 봐서 이게 인권 침해인지 차별인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이게 차이 있는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센터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공의 장애인 인권센터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옹호기관에서 그 많은 기능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이게 좀 단점들이 있죠. 어떤 기능의 권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특수한 그 장애인들의 차별이나 침해 구제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옹호기관에서 제주에서도 학대를 넘어서서 역할을 좀 확장하는 것은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인권센터라는 것을 어떤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 현재의 역할을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안 소장님이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법률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애인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전히 앞서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여전히 뭐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포함해서 남아있는 과제들 한번 짧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93%의 장애인의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설치가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니네가 이렇게 지하철 이동을 이렇게 막으면서 이동권 투쟁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동권 투쟁은 뭐 100%가 돼야만 되는 건 분명한 거고, 저희는 지금 이동권 투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내 몸에 맞는, 내게 맞는, 내 몸에 맞는 내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 싸움이죠. 지금까지 2006년도 2006년도의 예산과 지금 3조 거의 9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이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열심히 싸워서 만들어낸 예산입니다. 근데 이 예산은 지금 OECD 국가의 장애인 인권 예산의 3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끝에서 2번째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하철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동하면서 하는 투쟁이니까 얘들이 이동권 투쟁만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네. 저희는 앞으로 OECD 국가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건 굉장히 상위 그룹 아닙니까? 국가로는 적어도 이게 5등 아니다 5등이 아니라 50%에 해당되는 어쨌든 등수는 우리가 좀 OECD 국가 안에서 장애인 예산은 좀 들어야 되지 않겠. 끝에서 두 번째 장애인 예산을 갖고 있는 건 이건 수치이고 네. 부끄러움이고 왜냐하면 모두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안전하고 좋은 세상이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네네. 설치됐을 때 그걸 이용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정말로 물론 휠체어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이나 유모차나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이 들고 활동지원제도 열심히 투쟁해서 한강대교를 6시간을 온몸으로 기어서 만들어낸 이 정책은 결국은 수많은 비장애인들에게 노동권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이 사회 변화와 연결돼 있다. 그리고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 미안합니다.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지금.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동네의 슈퍼에 들어갔는데 슈퍼에 과자를 들어갖고 팍 뜯어버려서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아마 슈퍼 주인께서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욕하지 않고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 혹시 돈을 가져오셨을까요? 이렇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분에게 과자를 들어서 매대에 와서 계산하고 드시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라면 내가 늙어서 많이 아파서 길거리에 헤맬 때 어떤 분이 나를 안고 데리고 적어도 최소한 파출소까지 인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지하철에서 열심히 예산 싸움을 하고 있는 이동권, 장애인 평등교육법 등 제도의 싸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 예산 싸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인권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애는 용감한 고투나 역경과 마주하는 용기 같은 것이 아니다. 장애는 예술이다. 그것은 삶을 사는 독창적인 방식이다. 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미래는 장애인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 장애가 없는 세상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